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포스코 사태가 가만 놔두면 정말 제2의 KT 사태처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완전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락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개입입니다. 이 문제를 포스코 범대위가 국민연금공단에 보내는 성명서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포스코 본사 앞에서 우리 자유파 진영이 시위를 했지만, 이제 포스코 후보 추천위원회는 장윤아라는 사람을 최정우의 아주 측근 똘만인데, 이 사람을 차기 포스코 후보로, 회장 후보로 결정해 놓고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해체됐어요. 그래서 그 포스코 회장 선임의 마지막 칼을 포스코의 일대 주식의 7% 이상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갖게 됐고, 그래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는 바로 그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포스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 규탄 집회를 전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범대의 성명서는 이렇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포스코 후보 추천위원회의 결격 사유와 부당성에 즉각 개입해서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바로 잡으라. 포스코 후추위를 구성한 사회이사 7명 전원이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범죄 피의자들로 입건되어 있다. 후추위로서의 정당성, 윤리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의 모든 결정은 원천무효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 회장 추천, 결격 사유와 부당성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근거를 갖고 있다. 첫째, 스튜어트 10 코드를 발동할 수 있다. 주주권 행사입니다. 스튜어트 10 코드. 국민기업 포스코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트 10 코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은 상법 제385조에 의거해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이 상법 제385조에 의거해서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3% 이상 주식 보유 주주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7%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따라서 상법 제385조에 의거해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다. 법적으로. 셋째, 2023년 12월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포스코홀딩스 문제가 이렇게 골마 터지고 있는데도 개입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범대위는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포스코 그룹 내부와 주변에는 특정 지연, 특정 학연의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포스코 후보 추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기재부 출신으로 포스코 최정우와 그 후추위들과 함께 지연과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김태현 이사장은 지금 즉시
국민연금공단 포스코그룹에 대한 법적 책무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간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나 오해의 시선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김태형 국민연금 이사장은 신속히 CEO 포스코 후추위의 추천 절차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어떠한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둘째, 김태현 이사장은 추청 전에 포스코 후추위의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공식화하라. 셋째,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법적 수단에 의거하여 전혀 새로운 사회이사를 선임하고 포스코홀딩스 주총을 연기하고 새롭게 원점에서 차기 회장 선임 과정을 재개해서 포스코를 혁신하고 최종우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포스코를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라. 넷째, 김태현 이사장이 이러한 법적 책임과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할 경우 우리 범대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김태현 이사장에게 추궁할 것이다. 네, 지금 사태가 어떤지 이 범대위 입장문이 소상하고 압축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논평을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제2의 KT 사태처럼 되고 포스코를 다시 국민기업으로 바로 세우는 이런 영영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최종우와 그 사단들의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국민기업 포스코로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회장을 아이언맨으로 박정희 정신, 박태준 정신으로 무장된 포철맨으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정말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고 또 연일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주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관람 후 인증 샷을 올리거나 인증하는 글을 올려서 건국전쟁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감상평들을 보면 난 이승만을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상영관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 기립박수가 나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발견이 됩니다. 상영관도 처음에 132곳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2배가 넘었습니다. 301곳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몰랐던 내가 부끄럽다. 이 영화를 제작 감독한 김덕영 감독조차 오랜 시간 이승만을 모르고 오해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팩트만 보여줘도 이승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일념으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는 김덕영 감독의 얘기도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대개 영화가 끝나면은 불이 켜지기 전부터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불이 켜지면 영상에는 자막이 계속 올라가지만 불이 켜지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건국 전쟁은 양상이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 자막이 올라갈 때 거의 미동을 하지 않고 마침내 불이 켜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헤어지기를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영화 보고 박수 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예. 저는 이건 무슨 자유파가 조직적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영화 한번 해보자고 기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김덕영 감독의 오랜 그 행동과 고집이 영화를 만들어냈고 이 영화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그야말로 3355 입소문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이번 설 연휴에 토요일 설날 때 멸콩TV에 가서 기적의 한국 현대정치사 이승만에서 윤석열까지 이런 주제로 특강을 사전 녹화 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한 5시간 정도면 끝낼 줄 알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7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 영상 기적의 한국 현대정치사 이승만에서 윤석열까지 이 영상을 멸콩TV에서 오늘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그 첫 번째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새벽 5시, 오후 5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매일 그 제 특강 영상을 30분짜리로 잘라서 편집을 해서 지금 올리겠다고 합니다. 멸콩TV에서는요. 제가 그 특강을 하면서 그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특강을 하면서 특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다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특강 영상을 녹화하면서도 제가 많이 스스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전쟁의 이 뜨거운 열기를 우리 한국 현대사, 기적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인식의 계기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건국전쟁의 열기를 한국 현대사 바로 알기, 한국 현대사 바로 세우기로 확장시켜 나가자. 멸콩TV에서의 저의 현대사 특강도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진행했습니다. 건국전쟁도 저희들하고 함께 보시고 그리고 멸콩TV도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새벽 5시에 시작된 저의 특강 영상을 매일 좀 따라잡기로 봐주시고 그리고 들어가신 김에 멸콩TV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역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역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사입니다. 500년 전 1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현대사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역사이기도 하고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건국과 근대화와 민주화로 이루어진 이 기적의 70여 년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건국전쟁이 갖는 의미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리고
사제의 한국 근현대 정치사, 특히 건국 이후의 현대 정치사 이승만에서 윤석열까지 저의 특강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요. 알려드리기 쉽게 하려고 멸컹TV에서 짧게 30분짜리로 잘라서 지금 연속으로 지금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함께 행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이 비례대표 후보들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 그 선거 때 미래한국당이 이제 그 비례정당으로 해서 선거에서 비례정당만 놓고 보면 미래한국당이 이겼습니다. 이때 한 700명 정도 후보가 모여서 경쟁을 했고 19명이 비례대표로 국회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을 했죠. 지금 좌파들은 야합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종북주사파 떨거지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서 뭐 하여튼 비례정당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우리 자유파 진영은 함께 하자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따로 비례정당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또 우리공화당 등은 선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비례 후보를 내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뭐 극적 타협의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전 그러나 비례정당의 속성상 이게 얻은 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로 모이지 않더라도 따로 또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구는 여러 명이 경쟁해서 종다수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부지리도 있고 내부 분란으로 헐답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비례정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정당은 그냥 각각 따로 뽑는 것이고 얻은 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국민의힘의 그 비례정당과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또 태극기 애국 세력이 함께하면 좋지만 따로 간다고 해서 뭐 절망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실력만큼 비례 의석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중요한 것이 이 비례정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를 하지 않고 또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지역구에 가가오고 전달할 방법도 없습니다. TV 토론 기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례정당 비례 후보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가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비례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앞부분에 당선 확실권에 배치할 이 비례 후보들은 특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게 말이죠. 비례정당은 후보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 승부가 나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뭐 지역구에서 가가호호 방문도 안 돼요. 지역구가 따로 없잖아요. 비례는. 대한민국이 전체가 비례 대표의 지역구나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전체가 대통령과 같이 대한민국 전체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선거구예요. 가가오고 방문도 안 되고 합동연설에도 안 되고 TV토론에서 비례대표 후보끼리 붙자 이것도 어느 방송사에서 기획을 하면 모를까 목소리가 잘 안 됩니다.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한 40명 정도 일괄 발표하거든요. 여기에는 당선될 사람도 있고 당선은 안 되지만 예비 후보로 당선된 사람이 그만둘 경우에 의원직을 승계할 예비 후보들도 쫙 있어요. 통상적으로 한 40명, 45명 정도 발표를 합니다. 여야당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수많은 그런데 대부분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 있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되는 거거든요. 여나야나 비례대표 후보를 영입해서 발표를 할 때는 다 나름 그 분야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뒀거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 분야의 이야기이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우선 앞순위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사람들이 이 사람 잘 모른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경력이 있고 이렇게 훌륭해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례대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름 한 석자 가지고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을 비례대표 앞순위에 배치를 해서 강력한 임팩트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저런 사람이 자유파의 비례대표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저기 봐라 또 저런 사람이 올라갔네 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국이다, 윤미향이다, 송영길이다, 추미애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조국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윤미향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설명을 따로 안 해도 아이고야 조국이래, 야야야 윤미향이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의 꼼수 위성정당은 아마도 설명이 필요 없는 나쁜 사람들로 쫙 채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의 비례대표의 앞순위에는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좋은 사람들로 딱 채워야 돼요. 저쪽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설명하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좋은 사람들로 비례대표 앞순위를 채워야 된다. 그러려면 인지도가 높아야 돼요, 우선. 누가 봐도 이름 석자만으로 그 사람 할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례대표로 추천을 했는데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설명하러 다니기 시작하면 이 비례대표 게임에서는 지는 겁니다. 이름 석자만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앞순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야 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4년 전에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번을 윤주경이라는 사람을 공천했어요. 근데 윤주경이라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잘 모르실걸요? 그런데 비례대표 1번이래. 윤주경이 누구야? 할 때 길게 설명 안 했어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잖아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 짧은 한마디에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야 됩니다. 청년, 여성,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 공천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만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 마디로 딱 그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23살에 탈북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미사일 무기체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줄의 설명으로 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임팩트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설명조차 필요 없는 높은 대중성과 인지도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설명은 하되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윤봉길 의사의 손녀입니다. 길지 않잖아요. 탈북한 사람인데 미사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죠. 그리고 이 짧은 설명으로 충분하잖아요. 이건 스토리가 강력한 임팩트 있는 스토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험지에서 고생한 사람들 비례대표 공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수도권이 험지다, 강북이 험지다 하지만 호남만 한 험지가 있습니까? 호남 같은 험지가 있냐고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호남 지역에서 2번 이상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 그 바보입니까? 붙을 줄 알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정현은 예외. 이정현은 이기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지금도 이기기 위해서 출마하고 있어요. 근데 이정현을 빼놓고는 호남에서 출마하는 우리 자유파 후보는 누구나 다 이기는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내가 아니면 이 호남을 누가 지키리. 그렇게 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이면 그 정치인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정말 현지에서 발 딛고 현지에서 호남이라는 높은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두 번, 세 번 바위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깨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례대표로 공천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호남 배려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고향만 호남이고 주로 서울에서 활동한 장차관 출신들을 공천을 하고 이걸 호남 분들한테 우리 호남 사람 공천했어요. 받아들이세요라고 해왔어요. 그거 아닙니다.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 질 줄 뻔히 서로가 알지만 두 번, 세 번 당을 위해서 온몸을 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단 한두 명이라도 비례대표로 공천을 해서 정말 호남이라는 이 험지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길이 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비례대표 선정 첫 번째,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름 석자만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된다. 둘째, 이름으로는 누군지 잘 모르나 한두 마디 설명으로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 셋째, 진짜 험지에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도전해왔던 사람들을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비례대표로 배려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전국정당으로 큰소리 칠 수 있고 전국정당으로 나가자라고 소리 지를 수 있다. 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정말 멋있게, 야 누가 봐도 야 진짜 뭐 저쪽에 저 허접한 저 비례대표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 자유파의 당당함과 품격을 보여줬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지게 것을 기원하고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이 칼럼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아예 이런 칼럼을 안 하는 게 우리 자유파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단수 추천 후보들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권영세,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1차 단수 공천에 포함이 됐어요. 말하자면 공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뭐 이유 있는 선정이라고 제가 전체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파 갑에 출마한 석동현은 경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컷오프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석동현이 컷오프 되고 다른 사람이 단수 공천으로 공천이 확정된 거예요. 그 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설명을 봤더니,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그러니까 석동현은 당협위원장이 아니었잖아요. 비당협위원장의 경우에 경쟁력 40, 도덕성 15, 당 사회기여도 35, 면접 10의 점수를 합산 평가했다고 돼 있는데, 저는 석동현이 송파갑에서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거다? 저 그거 상상할 수 없어요.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석동현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면접을 잘못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경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관위의 단수 추천 명단에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다, 이거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은 어떤 거냐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또 석동현 전 처장은 대통령실에 근무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목을 받아왔는데, 똑같은 원칙,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석동현은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컷오프 됐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영, 박민식, 박지는 모두 이 단수공천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에 또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특혜를 줘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실에 근무했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러면 정당화되는 거냐? 그건 역시 안 된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 논평을 준비하면서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와 공관위원회에 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석동현의 페이스북 글이 저한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석동현이 어제 오후 한 4시쯤에 올린 글입니다. 석동현의 글은 짤막합니다. 2줄이에요.
우리 당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합니다. 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석동현의 이 페이스북 글을 보고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후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대면서 호가호위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혹시나 자신의 언행으로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 늘 몸을 낮추면서 다녔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15년 이상 살아온 그 송파 갑 지역에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습니다. 컷오프가 된 결정이 석동현에게 충격이 아니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몇 시간 후에 올린 이 석동현의 짧은 글. 우리 당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합니다. 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예, 이 석동현의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역시 석동현 하는 감동이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공천 배제 29명단에 들어가서 당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반발했던 김성태, 강서의 김성태도 공천 배제 결정을 수용하고 선당 후사의 자세로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아려오는 아픔은 여전하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제 울분을 내려놓고자 한다. 오로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제 갈 길을 가고자 한다. 네, 이렇게 승복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석동현의 이 백의종군 선언, 또 김성태의 선당후사 선언, 바로 이런 선언들이 4월 총선의 승리에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공천 전쟁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천은 내전의 길과 예술의 길 사이에 위태위태한 외줄타기와 같은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천 내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잘만 하면 공천이라는 정치 예술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천을 정치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석동현 같은 김성태 같은 이런 사람들의 내려놓는 결단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석동현이 납득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당의 결정을 승복하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4월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의 마음으로 제가 오늘 고승우 칼럼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래도 윤석열의 마음으로는 이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윤석열. 그래도 윤석열. 이거는 석동현이 대선 와중에, 대통령 선거 와중에 급하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알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석동현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윤석열이란 인물을 1979년 3월 대학 입학 동기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존경하고 아끼는 친구로 지내면서 가까이에서 쭉 지켜봐 왔습니다. 내 친구 석열이의 댐댐이를 이 책에서 진솔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인 이유를 알리기 위해 그때그때 썼던 글을 실었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 2021년 6월 정치 출마 선언문, 그리고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을 함께 실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거의 모두 내 친구 석열이가 직접 썼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랫동안 윤석열 후보를 친구로 지켜보고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실제 스토리를 공유해온 입장에서 그가 30년 가까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여파가 큰 사건을 수없이 다루면서도 절제된 삶으로 정치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불의와 불공정에 치열하게 맞선 승부사의 기질과 카리스마, 공직자의 책무에 충실하다 보니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녀 대신 반려견들을 자식 삼아 일상의 행복을 즐겨온 사연과 마치 삼국지의 관우와 같이 굵고 너그러운 인성과 소통 능력 등 대통령의 자질에 아무런 모자람이 없는 그의 인간적 매력을 조금이라도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서 겸손한 윤석열 정부, 겸손한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머릿말을 쓰면서 이 책을 냈어요. 그래도 윤석열. 아마 어이없이 컷오프 당한 이 석동현은 백의종군 선언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리면서 그래도 윤석열을 되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문재인이는 30년 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억지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 전체를 동원했습니다. 온갖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직도 감옥 가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0년 지기 석동현의 공천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40년 지기 석동현은 컷오프 당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백의종군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자유우파입니다. 석동현의 희생, 김성태의 희생, 앞으로 더 많은 우리 훌륭한 후보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희생당할 수 있는데 그들이 석동현의 마음으로, 김성태의 마음으로,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그 초심으로 다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간다면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는 이번 총선 압승할 수 있습니다. 경선에서 살아남아 공천을 받고 저 종북주사파들과 진검승부를 하게 될 국민의힘 후보들, 그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우리 동지들의 희생과 헌신과 결단과 승복에 힘입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 자유파의 대표 후보가 됐다고 하는 인식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석동현의 백의종군 선언을 보면서 우리가 4월 총선 진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 그 느낌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로 그 위성정당 하면서 온갖 종북 주사파 떨거지들을 야합해서 불러 모으고 있죠. 그거를 이자들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석회의라고 하는 걸 열었고, 이 연석회의에 수많은 단체가 자기들도 하겠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 공동의장의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이라는 자, 진보당의 윤희숙이라는 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이라는 자,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의 박서군이라는 자가 공동의장으로 있는데, 여기에 참여 명단이 총 234명, 각 시민단체 대표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 자들, 여기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기구들, 무슨 기구 이름들이 쫙 있기 때문에 길어요. 이게 쭉 읽어보면, 그 좌파단체, 그 용공단체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열거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읽어드릴 필요는 못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경남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섞여 있습니다. 경남진보연합. 이 경남진보연합은 어떤 데냐? 경남에서 활동하는 종북주사파 단체인데, 이 경남진보연합에 이 정책위원장 하던 성명현, 그리고 진보정치연합, 경남진보연합에 교육국장 하던 정유진, 이 자가 간첩사건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3년 작년 1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성명현, 정유진 등 4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요. 이 성명현 이자는 경남진보연합의 정책위원장, 정유진 이자는 경남진보연합의 교육국장으로 있다가 잡혔어요. 바로 이 경남진보연합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수많은 단체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온통 종북주사파 떨거지들 모아서 여기에서 비례대표 뽑아가지고서 국회 보내겠다고 하는 그 단체에 간첩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남진보연합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경남진보연합 하나겠습니까? 다른 단체는 이런 식의 간첩 활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간첩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말란 법이 있냐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종북주사파 떨거지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야합해서 공작적으로 지금 위성정당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곧바로 주사파 간첩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할 수 있는 주요한 루트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원래 이 공산당은 합법적인 이 정치 권력, 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 또는 사법부라든지 이거를 무너뜨리고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전복하기 위한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약할 때는 이 합법기구들을 자기들이 침투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악용하기 위한 진지들로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레닌의 의회 전술이에요. 형식은 합법적인 국회의원이니까 뭐라고 말 못하는데, 이자가 실제로는 공산당 뿌락치일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회 뿌락치 사건이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통진당 해산한 게 뭡니까?
저게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 모여서 국회라는 합법 공간을 이용해서 국방부 자료, 정보부 자료, 국방위 자료, 국방위를 통한 국방부 자료, 정보위를 통한 국정원 자료 이런 걸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이자들이 아로 혁명 조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이석기는 구속되고 통진당은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석기 때 성공했는데 통진당 때 성공했는데 지자들이 그만할 리가 있습니까? 제2제3의 통진당, 제2제3의 이석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공작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더불어민주당 혼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에 간첩들이 설치고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서 설치게끔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간첩들의 침투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높은 저 야합, 꼼수, 위성정당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유파가 감시하고 낙선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첩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건 무슨 저 더불어민주당 무슨 의석수 이런 따위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력하게 이자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박정환 수석 대변인 논평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물이 범법자의 신분 세탁 수단을 넘어 간첩당까지 제도권에 진입하는 문을 활짝 열어줄 판이다.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선거형 야합을 공모하고 있는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에 창원 간첩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 경남진보연합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미, 종북, 테러 세력들이 민주당이 파놓은 뒷문으로 국회에 입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개치고 있는 간첩들이 대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회의 문을 열어주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대놓고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줄 몰랐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공식 논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산당의 의회 전술은 매우 교묘하고 치열합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전술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추진하고 있는 종북주사파 떨거지들을 전부 모은 야합 꼼수 위성정당 이것이 김정은 똘마니들 간첩들의 대한민국 국회 진출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그 공산당의 의회 전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